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딱 봤을 때는 재밌어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뤄내기 위해서 테크로 접근하다 보면 또 인고의 과정과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예시 중에 하나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Virtual Try-on이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컴퓨터 비전에서 최근에 이제 뜨기 시작한 애플리케이션인데 뭐냐면 유저 이미지에다가 사람 이미지에다가 내가 어떤 옷을 선택하면 그 옷을 가상으로 이미지에다 합성해서 쇼핑할 때 좀 도움 주는 그런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을 지금 안재관 학생이 오늘은 안 들어왔는데 안재관 학생 조에서는 헤어스타일 합성하는 걸 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상의를 합성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저희 연구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저희는 일단 지금까지 본 모든 Virtual Try-on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거워서 절대로 모바일에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Virtual Try-on을 스마트폰에서 돌리는 거를 시도를 함과 동시에 이미지에다 입히는 거 말고 비디오에다 입히는 걸로 해서 심지어 더 이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태스크를.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 Virtual Try-on 디바이스에서 한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존재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저희 대학원생들을 포함해서 그냥 야생에서 찍은 비디오에서 잘 되는지를 테스트했기 때문에 그 방면도 사실 태스크가 한결 더 어려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냥 버추얼 트라이언을 잘하겠다 그럼 너무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타겟은 뭐였냐면은 인공지능 학회 이런 데 내기보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쪽 학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논문 읽으라고 했던 그런 쪽 학회에다가 내는 걸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냥 잘 입히겠다 그럼 어디다 쓸래라고 할 때 명확한 타겟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했다는 게 특징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두 가지의 챌린지가 생겼다. 도메인 애더프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게 뭐냐면 Virtual Trial Network 트레이닝한 데이터가 모든 온 세상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종류의 포즈와 뭐 그런 것들만 보여주는데 그걸로 학습한 네트워크가 야생에서 사람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포즈 취한 것들을 변환해야 된다는 챌린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보통 데이터 디스크리펀시 아니면 뭐 도메인 뭐 시프트 이런 문제라고 저희 딥러닝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언디바이스에서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내 포즈랑 얼굴 정보를 절대 서버에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언디바이스에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제 언디바이스 돌리다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점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뜨끈뜨끈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돌리면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위기감이 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실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성능 개선을 이뤘다는 것인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 온라인 쇼핑으로 의류를 살 때는 우리가 뭐 식료품 같은 건 온라인으로 사는데 너무 좋아요. 뭐 마켓컬리나 뭐 이런 거 이용할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옷을 살 때는 좀 페인 포인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프라인만의 장점은 내가 입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옷은 입어봐야 알아요 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입어볼 수가 없다 온라인에서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능력자들이 있어요. 안 입어봐도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도 꽤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 하면은. 그래서
모바일로 쇼핑을 하되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그 옷 입어보는 경험을 좀 같이 제공해 주고 싶다.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달성할 수 있을까가 이제 유저의 디맨드인 거죠. 근데 이런 쪽으로 약간씩 연구가 있는데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실제 유저에게 옷 입히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아바타를 생성하자. 3D 아바타를 생성하자. 그래서 나의 키나 뭐 몸무게나 뭐 둘레 정보들 이런 것들을 주면은 3D 아바타를 생성하고 얼굴은 내가 이제 클릭해서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이것저것 입혀보자라는 것인데 아바타 피팅 시스템인데 당연히 이제 아바타한테 어울린다고 나한테 어울릴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재미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돈 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주저하는 측면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하려고 사람 자체를 3D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유저로서 정말 친절하게 나를 3D 모델링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뎁스 카메라 가지고 나 스스로를 아주 해부하듯이 보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서버에 보내줘서 프라이버시를 아주 제대로 노출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다양한 옷을 다양한 포즈에다 입혀주고 싶다.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보내고 싶지 않다. 서버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버추얼 트라이언 그 모바일 쇼핑 좀 한다고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면 아니면 스마트폰이 폭발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유저 서베이를 했습니다. 한 103명 정도 저희가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서 서베이를 해봤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 결과 지금 6개 정도의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신다면 어떤 기계로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데스크탑도 아니고 랩탑도 아니고 스마트폰. 저희가 이걸 왜 서베이를 했냐면 굳이 데스크탑하고 랩탑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버든에서 비교적 자유롭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나 보통 전원이 잘 제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스마트폰이다 라는 걸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베이를 굳이 한 거고 실제로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뭐 생각해 보면 제가 데스크탑으로 온라인 쇼핑한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요즘은 스마트폰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당신에게 버추얼 트라이언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쇼핑할 때 쓸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아바타 기반으로 한 거랑 실제 사람으로 한 거랑 했을 때 쓸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각각 물어봤는데 지금 서로 비교한 게 아니라 각각 물어봤는데 아바타는 물론 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64%인데 많은 사람들이 줘도 안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리얼 펄슨 이미지에다가 합성을 해주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쓰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갔죠. 너가 아바타를 싫어한다면 왜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 실제 몸의 모양하고 아바타 모양하고 다를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상인간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아니어서 괴리감이 있다. 라는 거고 뭐 스킨 톤 이런 것도 나랑 다르다. 뭐 항상 뽀얀 피부의 마네킹 친구에게 뭐 입혀주면 대부분의 옷이 멋있어 보이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몰라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기타 등등에다가 표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바타는 한계가 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건 실제 사람 이미지에다가 옷을 입혀주는 게 가치가 있구나 모바일 쇼핑에 대해서 거기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진 몇 장에다가 입혀주는 게 좋니 아니면 실제 너가 움직이는 움직임이 포함된 것에다가 입혀주는 게 좋니라고 물어봤을 때도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죠. 비디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바일 피팅룸
실제 쇼핑할 때도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뭐 가만히 서 있지 않잖아요. 거울 볼 때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보듯이 그게 포함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버추얼 트라이언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인포메이션이 서버에 공유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걱정한다. 그리고 이거 포함이 안 되면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면 안 쓰겠다라는 사람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에다가 주면은 물론 펑셔널리 이런 것도 되네 라는 걸 보여줄 때는 서버가 되게 유용해요. 근데 프랙티컬하게 그럼 그걸 사람이 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땐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는 우리만의 서베이 결과인데 지금 모바일 쇼핑을 위해서 내가 비디오를 가지고 이제 입히는 거잖아요. 그럼 비디오를 녹화를 해놔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녹화하는 거 엄청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죠? 옷을 쇼핑할 때마다 막 나를 다시 찍는 것도 상당히 짜증나는 일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바일 쇼핑용으로 비디오를 하나 찍었다고 칩시다. 한 뭐 2, 30초짜리 찍었다고 칩시다. 그 비디오를 뭐 예를 들면 내가 바지를 입을 때 포즈랑 옷을 상의를 입을 때 포즈가 달라서 뭐 비디오 두 개를 따로 녹화해놔서 쓸 겁니까? 막 이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어제 좀 얼굴이 못생겼던 것 같아서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뭐 다시 찍어볼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never. 예, 비디오 다시 찍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하나 찍어 놓으면 그걸로 계속 재활용해서 옷을 100개를 골라도 내가 찍어놓은 하나의 비디오에 계속 입혀보는 게 좋다. 계속 업데이트하는 건 너무 귀찮다. 그리고 이제 뭔지 모르는 회색지대 답변인 거죠. 만약에 누군가 꼭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다면 하겠다라는 정도. 쇼핑할 때마다 다시 찍겠다라는 사람은 진짜 희박해요. 심지어 이제 옷마다 다시 찍겠다라면 더 희박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 사실 이게 시스템 만드는 입장에서 되게 호재죠.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비디오를 컨버전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한번 녹화해 놓은 비디오를 재활용한다는 시나리오가 생기면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건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쇼핑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처리됐던 정보를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이런 꼼수를 쓰기 위해서 굳이 이 질문을 삽입해서 봐라 계속 새로운 비디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여기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러의 리퀘어먼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해야 되고 실제 사람으로 해야 되고 비디오 하나 가지고 계속 하면 된다. 이걸 바탕으로 실제 쇼핑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러 앱을 다운받는다고 치면 쇼핑 전에 내가 비디오 하나를 녹화를 해놔야겠죠. 그게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놓는다. 그럼 이걸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쇼핑 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것저것 막 고르고 있겠죠. 고르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 고른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카트에 막 넣어 놓잖아요. 그럼 내가 한 4개 정도 카트를 클릭해서 카트에 넣어 놓으면 이 미러가 백그라운드에서 뭘 하냐면 카트에 넣겠다고 선택할 때마다 이 미러는 백그라운드에서 옷을 입혀놓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이 비디오에다가 선택한 옷을 입혀놓고 있어요. 그럼 카트에 진입하기 전에 최대한 얘네들이 비디오가 완료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유저가 카트에 진입하면 내가 이렇게 옷 입고 있는 비디오가 그 각 옷마다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 게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리얼타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카트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겠죠. 얘를 클릭해서 보면서. 이게 지금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3단계.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미러를 2단계로 설계를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 유저가 이 비디오를 제공해 주면은 실제 쇼핑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내가 뭔가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시간적 텀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 비디오 자체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고 다 뜯어보고 해서 얘에서 유용한 정보들. 근데
그 정보를 추출하기까지는 막 되게 헤비한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미리 해놓고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놨다가 실제 쇼핑할 때는 런타임 페이지라고 해서 그냥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속도가 확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보통 버추얼 트라이언이라는 네트워크가 비톤이라는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이 됩니다. 벤치마크에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냐면 일단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하얗습니다. 완전 하얀 건 아니고 살짝 이제 회색 빛깔 나는 백그라운드로 있고 그다음에 상체 데이터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면 데이터이고 얼굴이 한 이 정도 딱 위치에 있어야만 하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팔들이 엄청 다양하진 않아요. 포즈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플랫한 포즈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데이터에서 옷을 입혀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단 말입니다. 그 논문들이 다 이제 이런 데이터에서 잘 됐다고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 데이터로 진입하게 되면 누가 이렇게 명확하게 포즈를 잡고 하겠어요? 그냥 대충 찍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 백그라운드가 뭐가 될지 모른다. 뽀얀 백그라운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어디에 위치할지도 완전 랜덤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 크기도 훨씬 작고 비톤보다 위치도 정중앙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최신 비톤 네트워크, 제 경우에는 작년에 나온 PFAFN이라는 거 돌렸는데 옷을 이렇게 훌륭하게 입혀줍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전체 이미지에서 사람이 얼굴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모든 걸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완전 옷에 묻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프리프로세싱을 한번 잘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막 자르고 만들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휴먼 팔싱을 쓰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해주면 그래도 얼굴이 한 이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옷을 어느 정도는 입혀줍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는 포즈 문제가 나와요. 얘는 지금 팔을 이렇게 딱 내리고 있지만 지금 이 친구는 팔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벌추얼 트라이언에서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팔과 몸통을 제대로 구분해서 이 몸통 부분에만 옷을 갖다가 살짝 넣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태스크들인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PFAFN의 경우에. 이런 포즈를 자주 보지 않았으면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지금 여전히 흰색이 아니잖아요. 흰색이 아니어서 이 백그라운드도 노이즈가 줘가지고 백그라운드 상태면 이렇게 되고 백그라운드까지 제공해줬지만 제거를 해줬지만 그 상태에서 이 포즈 문제 때문에 여전히 여기가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긴 하는데 이제 프리프로세싱만 가지고는 이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더더욱이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나중에 이 날것의 프레임에다가 다시 합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비디오에다가 넣어주려면. 그것도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대충 찍은 비디오는 비톤 데이터셋과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결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프로세싱을 일단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비톤 포맷으로 최대한 바꿔줘서 도메인을 한번 어댑테이션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한 게 네트워크 이름이 데프톤인데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VTO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포즈를 최대한 다양하게 소화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PFA-EFN이라는 거를 한번 돌려봤어요. 스마트폰에서. PFA-EFN이라는 네트워크가 사실 그 버추얼 트라이언 계열에서는 상당히 라이트웨이트하다라고 알려진 네트워크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네트워크들이 엄청나게 무거웠는데 그거를 나울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써갖고 엄청 간소화시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괜찮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스마트폰에서 돌리다 보니까 이미지 하나 처리하는데 3초 걸리고 900프레임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비디오를 하나 바꾸려고 했더니 1시간 걸렸습니다. 1시간 걸리고 이제 배터리가 한 24% 정도 날아가는 되게 헤비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거를 실제 쓰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가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일단 VTO 네트워크도 한 단계 더 경량화를 해야 돼서 어디를 좀 살을 빼는 게 좋냐를 열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warping 모듈을 약간 간소화시키는 걸 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저희가 스크립트 페인터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얘기했고 뭐 말린 할 때도 얘기했는데 모든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마다 다 이 BTO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띄엄띄엄 쓰면서 사람이 움직임이 조금만 있을 때는 뭔가 라이트웨이트하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기법을 써야겠죠. 옵티컬 플로우를 잘 써서. 그런 걸 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 괜찮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런타임에서 헤비하게 돌아가는 거 최대한 그 프리퍼레이션 페이지에서 미리 해놓고 캐싱 해놓은 다음에 런타임에선 빼다 쓰는 거 그런 이제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써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 스테이지로 미러를 설계를 했는데 프리뷰랑 런타임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프리뷰인데요. 프리뷰 때 해야 되는 것은 reusable,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추출해 놓는 게 프리뷰의 목적이겠죠.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프리뷰 파이프라인인데 보시면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뎁톤이 저희가 설계한 그 딥뉴럴 네트워크고 VTO를 위한 비토프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뎁톤을 최대한 띄엄띄엄 쓰기 위해서 중간에 인터폴레이션 해주는 옵티컬 플로우 기반으로 인터폴레이션 해주는 기법을 저희가 비토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여기 인풋 비디오가 쫙 들어가요. 아직 옷을 입힌 그런 비디오는 아니에요. 그냥 날것에 유저가 찍은 비디오가 들어가면 프레임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올 거잖아요. L번째 프레임이 들어올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결정해야겠죠. 비토프로 할 거냐 아니면은 헤비한 데프톤으로 할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프레임은 무조건 데프톤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토프는 이전에 데프톤으로 처리한 결과물이 있어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데프톤으로 일단 처리하고 이걸 처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디폴트로 무조건 비토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somehow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로 퀄리티를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퀄리티가 충분히 괜찮다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거고요. 퀄리티가 안 괜찮다 그러면 이제 데프톤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플로우는 뭐 말린에서도 있었고 스크립트 페인터에서도 있었고 다 공용으로 쓰는 플로우니까 다들 익숙하시라고 생각하고 이제 디테일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데프톤을 쓰기로 결정했다 라고 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데프톤은 첫 번째 프레임 혹은 비토프 퀄리티가 구렸을 때 이제 쓰는 거거든요. 데프톤 프리뷰에서는 뭘 하냐면 일단 첫 번째 비톤 벤치마크 데이터셋 폼으로 이 날것의 프레임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로핑도 하고 뭐 백그라운드 날리고 하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 플러스 휴먼 팔싱을 같이 수행해가지고 팔싱된 결과물을 어디셔널 인풋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미지 플러스 그 사람의 팔싱,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다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같이 만들어서 인풋에다가 보내줄 겁니다. 이게 이제 데프톤이 하는 일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합성을 다 해서 결과물이 이제 나중에 나올 거잖아요. 지금은 아직 합성하진 않았는데 이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다시 날것의 프레임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재합성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합성을 어디다 해야 될지 그
리전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톨소 박스, 몸통 박스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얘는 얼굴을 포함한 상체 폼인데 톨소 박스는 얼굴이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몸통 부분만 재합성하고 얼굴 부분은 원래 이미지를 그대로 놔둘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겐을 돌리면 옷만 잘 입혀주면 정말 좋을 텐데 겐을 돌리다 보면 전체 이미지를 바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막 얼굴도 바뀌어요. 그 헤어스타일 바꿔주는 겐도 마찬가지인데 헤어만 바꿔주면 좋을 텐데 막 눈도 바뀌고 입도 바뀌고 막 다 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옷만 딱 깔끔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겐이 이 전체 이미지를 요구하니까 주긴 하는데 아웃풋 중에서는 이 얼굴 부분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몸통 부분만 갖다가 붙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A로 톨소 박스는 톨소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 인풋은 인풋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놓고 이 D에 추루라는 것은 이제 데프톤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추루가 데프톤을 쓰고 폴스는 안 쓰겠다라는 뜻이고 L은 이제 L번째 프레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데프톤 말고 비토프를 쓰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프리뷰에서 뭘 하냐면 결국에는 이 비토프가 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 데프톤이 생성했던 합성 이미지 있잖아요. 그 합성 이미지를 막 warping을 해서 어떻게 잘 변형을 시켜줘서 현재 프레임에 맞게 바꿔줘야 돼요. 과거의 프레임을 현재 프레임에 맞게 바꿔주는 역할을 이제 비토프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옛날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는 박스를 트래킹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태스크가 박스를 옮겨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찌글찌글어트려서 현재 프레임에 맞게 바꿔주는 게 태스크가 된 거죠.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찌그러뜨려야 되냐라는 이제 warping flow가 생성이 돼야 이걸 바탕으로 찌그러뜨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정보가 상당히 덴스해야 됩니다. 모든 픽셀마다 제공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플로우가 결과물이 될 거고 여기서 L-N번째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가장 최근에 데프톤이 처리했던 프레임의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M previous, M 프레임 전에 데프톤이 처리한 결과물을 가지고 현재 프레임에 맞게 찌그러뜨리는 플로우가 이제 바로 이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름을 저희가 false라고 붙인 거죠. 네, 데프톤을 안 쓰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퀄리티가 괜찮으면 쭉 가서 인풋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톨소박스도 똑같이 뽑는데 데프톤 같은 경우에 실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써갖고 뽑는 거고 얘는 이제 말린처럼 그냥 박스 트래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도 생성을 하지만 박스도 이제 살짝 트래킹해서 옵티컬 플로우로 옮겨놓은 다음에 얘를 톨소 박스에다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이게 상당히 사실 헤비한 과정일 수 있는데 너무너무 다행으로 이거를 미리 해놓을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런타임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쇼핑을 할 거고 실제 유저가 선택한 옷을 입혀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또 인풋이 들어가겠죠. 인풋 비디오가 내가 저장해 놓은 게 들어가는데 이때는 내가 타겟하는 옷이 같이 들어가겠죠. 옷이 들어가고 인풋에서 이미 각 프레임에 맞는 인풋 데이터가 다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L번째 인풋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일단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프레임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프레임이냐 아니었냐. 프리뷰 때 이미 다 결정이 났었잖아요. true냐 false냐 결정이 돼서 만약 true였으면 얘가 뽑혀 나오겠죠. D-true. 그래서 데프톤에 알맞은 인풋이 뽑혀 나오겠고 그럴 경우엔 데프톤 런타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과 함께 합성이 되면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합성이 될 때는 얼굴이 같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추후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쳐서 얼굴도 날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톨소가 되어 있는 아웃풋이 나갈 거고 백그라운드와 재합성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몸과 백그라운드만 딱 구분하는 마스크 아웃풋을 동시에 생성하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데프톤 런타임이고 거꾸로 데프톤 안 하겠다라고 폴스가 되면은 사실 데이터로 뽑을 수 있는 게 이 플로우밖에 없어요. 이 플로우를 가지고 가장 최근에 생성됐던 그 데프톤 결과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플로우를 통해 찌그러뜨리면 됩니다. 찌그러뜨려서 현재 프레임에 맞게 만들어주면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런타임이고. 그래서 뭐 네, 인풋 아까 말씀드린 인풋 아웃풋 플로우 있고 비토프도 인풋 아웃풋 플로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원래 있던 비디오에다 합성을 다시 해줘야 된다. 그때 이제 내가 프리뷰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이제 톨소 박스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톨소 박스가 딱 위치를 잡고 이 톨소 박스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톨소 박스 안에서 한 번 더 이 마스크를 통해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이 마스크 바깥에 있는 것들도 다시 살려주고 마스크 안에 있는 부분만 갖다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스무스하게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초만 쉬었다가 이제 지금은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전체 오퍼레이션 플로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각 컴포넌트 데프톤은 그래서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비토프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이게 일단 겐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겐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제 네트워크인데 일단 첫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전체 플로우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원래 이게 사람 이미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바로 이런 다른 옷을 입혀준 결과물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사람으로부터 어느 부분이 딱 그 옷이고 어느 부분이 팔이고 그런 걸 세밀하게 구분하는 과정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각종 휴먼 팔싱을 해서 되게 포즈도 뽑아내고 뭐 각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도 뽑아내고 다양한 것들을 뽑아냅니다. 이걸 이제 휴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각종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뽑아낸 사람을 다 해부한 정보들이죠. 그거에다가 옷 정보를 같이 해놓으면은 이게 같이 warping 모듈이라는 거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옷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다 지금 잘라낸 상태예요. 다 잘라낸 상태로 어떻게 찌그러뜨릴 거냐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warping 모듈이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럼 이제 옷이 이렇게까지 찌그러뜨려지면 이제 입혀줄 준비가 된 거죠. 그럼 이 다음으로 할 일이 뭐냐면 이 찌그러뜨린 옷에다가 이 원본 이미지를 합성을 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진정한 겐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제너레이션 모듈을 거치면 이제 이런 나름 괜찮은 멋있는 이미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미묘한 이슈가 사실 있었어요. 이 BTO 네트워크를 설계함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사실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많이 했는데 일단 이 프리프로세싱한 네트워크가 무진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고 헤비하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렇게 세밀하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해놓으면은 혹시 이 세밀한 거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이 에러가 이 제너레이션 모듈에 직격탄을 줍니다. 그래서 합성 퀄리티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또 단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파인 그레인드하고 소피스티케이티드한 결과물을 내보내는 네트워크면 네트워크일수록 도메인이 살짝만 바뀌면 에러가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톤이라는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거는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이 오히려 에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FAF는 뭐냐면 선생님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쓰자. 선생님 네트워크에서는 이 레프레젠테이션 열심히 해서 헤비하게 다 만들어 놓고 하지만 나는 최종적으로 선생님 네트워크를 쓰지 않을 거고 학생 네트워크를 따로 설계해서 쓸 거야. 근데 그때 이 레프레젠테이션 정보들이 이제 다 결국은 이 왈핑 모듈에서 궁극의 지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옷을 어떻게 찌그러뜨릴 거냐라는 지식이 여기서 나올 텐데 얘를 뽑아 먹을 거야 나는. 얘를 뽑아 먹어서 따로 디스틸레이션에서 트레이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풋에서는 팔싱이 필요 없을 거다. 이미지 투 이미지로 그냥 난 바로 생성을 할 거다. 이게 PFAFN이고 PF가 parser free라는 겁니다. 휴먼 레프레젠테이션 쓰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이게 작년에 이제 소타를 찍은 거죠. 근데 이거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 이미지에다가 옷을 입혀놔요. 그럼 가상의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이건 정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스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만들어준 이 가상의 이미지에다가 이 원래 원본이 입고 있던 이미지를 다시 입혀줘요. 학생은. 다시 입혀주면은 원본 이미지랑 이제 똑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다른 옷을 입혔다가 원래 옷으로 회귀하면 같은 이미지가 생성돼야 된다라는 철학하에 PFAF는 로스를 이 이미지들 간의 로스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된 겁니다. 스튜던트는 파싱 없이도 이런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장점이었어요. 네, 장점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취약합니다. 내가 못 봤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아주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팔싱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팔싱을 쓰자. 그러니까 세세한 virtual try-on 동작을 위해서 팔싱을 쓰는 게 아니라 도메인 어댑테이션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팔싱을 쓰면 그것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직관입니다. 그래서 팔싱을 어떻게 하냐면요. 팔싱을 하긴 하는데 첫 번째 이 팔싱이 아주 코어스하게 팔싱을 합니다. 여기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원래 했던 것처럼 되게 세세하게 나누지 않아요. 원래는 막 옷의 소매도 따로 나눠주고 막 손가락 이 부분 손과 팔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데 그렇게 하면 에러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옷 부분 모르겠고 그냥 딱 아주 거칠게 팔, 몸통, 뭐 얼굴 그 정도 몇 개 파티만 나눠주는 식으로 아주 거칠게 팔서를 트레이닝을 했고 이렇게 되면 팔승의 세밀함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도메인에서 로버스트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은 거꾸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스 팔싱을 썼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팔싱 인풋을 제너레이션 모듈에 넣지 않습니다. 왈핑 모듈에만 넣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여기에 굳이 표시는 안 했지만 왈핑에도 얘가 들어가고 제너레이션에도 얘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 거친 팔싱 리절트가 팔과 몸통 막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줘서 이 왈핑 모듈이 이 옷을 제대로 생성할 때까지는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도움을 준 다음에 제너레이션 모듈은 진짜 세밀한 작업을 해줘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이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이 거친 팔싱 결과가 들어가면 오히려 네거티브 효과가 나서 방해합니다, 얘를. 그래서 팔싱 인풋을 왈핑에만 넣고 제너레이션은 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이고 자, 세 번째 생각은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들이 다 저희가 추가한 건데 자, 팔싱 모듈을 팔싱 인풋을 제너레이션 모듈에 넣지는 않지만 제너레이션 모듈을 트레이닝할 때 팔싱 로스는 주자라는 게 또 약간 애매하게 보이는 어프로치죠. 팔싱 로스는 쓰지만 팔싱 인풋은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팔싱 인풋을 쓰는 순간 이 제너레이션 모듈은 팔싱 인풋을 100%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팔싱 인풋을 주지 않고 팔싱 로스만 주게 되면 트렌드만 학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파싱을 쓰게 되면 또 제너레이션 모듈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은 이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날것의 비디오에다 재합성해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과 배경을 따로 잘 구분해 주는 마스크 아웃풋이 따로 생성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사실 팔싱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아웃풋이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티처에서도 생성한 다음에 마스크 로스도 여기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모듈은 팔싱 인풋은 받지 않지만 팔싱과 관련된 웍을 어느 정도 해주기는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제가 3개 넣어놓은 거예요. 마스크 아웃풋, 그리고 팔싱 인풋인데 왈핑에만 하프로 넣는 거, 그다음 로스들이 추가로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왈핑 모듈을 들여다보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전체 네트워크 인퍼런스 할 때보다 왈핑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왈핑 모듈이 현재 GPU에서 서포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CPU로 돌려야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왈핑 모듈 중에서도 특정 레이어, 그리드 샘플이라는 레이어만 GPU에서 서포트가 안 돼요. 근데 이 그리드 샘플 레이어가 되게 8번인가 실행되거든요. 왈핑 모듈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드 샘플만 CPU에서 실행하고 나머지 왈핑 모듈은 GPU에서 실행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GPU랑 CPU랑 엄청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싸리 전체를 다 CPU에서 실행하는 게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CPU에서 실행하는 게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무지하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보면은 전체 네트워크가 왈핑하는 부분하고 제너레이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왈핑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돼요. CPU에서 돌아가가지고. 특별히 이 왈핑 모듈은 이런 식으로 피처 피라미드 형태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피처 피라미드에서 이 인코더 파트 말고 이제 디코더 파트에서 인코더가 막 이렇게 열심히 왈핑 플로우를 줄여놓으면 디코더는 다시 얘를 조금씩 레졸루션을 늘려가면서 세밀한 왈핑 플로우를 생성하는 구조인데 이때 이 하이 레졸루션을 처리하는 파트에서 이 코릴레이션 레이어가 fully connected 레이어예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여기 2개가 더 있었는데 얘가 너무 시간이 오래 잡아먹어서 이 2개를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레이어를 이미 앞에서 썼어요. 3개를 통해서 전체 컨텍스트는 봤고 이 세밀하게 하는 부분까지 플로우를 안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가 트래킹하는 움직임이 막 유체인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몸통이 뼈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무리 유체인간처럼 움직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 레졸루션 단에서 트래킹을 좀 했다면 하이 레졸루션에서는 컨브로만 하고 fully connected 레이어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2개의 콜레이션 레이어를 없앴습니다. 우리가 뭐 댄싱 하는 걸 트래킹하거나 그럼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모바일 쇼핑할 때 댄스를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제한된 움직임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레이턴시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애큐러시가 많이 손상되진 않았고 이런 관찰이 있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2개로 쪼개서 돌려야 됩니다. 뎁톤을 프리뷰에서도 돌리고 런타임에서도 돌리는데 프리뷰에서 하는 게 이제 다 프리 프로세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것의 프레임이 들어가면 일단 휴먼 팔싱 네트워크를 돌린다. 돌려서 팔싱 리절트를 생성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첫 번째 몸통 박스를 만들어서 톨소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재합성할 때 쓰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팔싱 결과물을 바탕으로 디톤 형태로 네트워크 이미지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어퍼 바디를 이렇게 잘라주고 약간의 패딩을 양옆에 넣어서 잘라주고 이 상태에서 휴먼 팔싱 네트워크에서 이제 몸이냐 아니냐가 나눠지니까 백그라운드에다 다 흰색 칠을 해줍니다. 다 인텐시티를 최고로 높여요. 흰색 칠을 다 해준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빗톤 폼이 약간 여기 양옆이 좀 더 넓어서 여기 패딩 해갖고 넣어주고 팔싱도 그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럼 이제 빗톤 형태로 재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인풋에다 보내준다. 이 과정이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 팔싱 네트워크가 무겁거든요. 레지넷 101을 써요. 그래서 이걸 런타임에서 쓰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프리뷰에서 이걸 미리 써놔서 이제 나중에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리프로세싱을 한다. 근데 이때도 파싱이 도메인 힌트를 준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런타임에서는 이제 인풋은 다 생성이 돼 있고 얘를 타겟 클로즈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보내겠죠. 근데 이 결과물을 바로 합성할 수는 없고 여기서 톨소 박스를 꺼내 옵니다. 톨소 박스를 꺼내 와서 톨소로 잘라준 이제 아웃풋을 가지고 원래 비디오에다 합성을 해주면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다음이 비토프라는 것인데 이것도 한 10초만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비토프도 프리뷰가 있고 런타임이 있습니다. 프리뷰에서는 어떻게 지금 비토프는 옷만 찌그러뜨리면 안 되고 옷이 입혀져 있는 이 전체 이미지를 찌그러뜨려야 돼요. 그죠? 그거를 해내려면 이 이미지 톨소 박스 전체에 대해서 덴스한 와핑 플로우를 생성해 줘야 될 겁니다. 픽셀 투 픽셀로 다 이제 어떤 식으로 플로우를 만들지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M previous 프레임을 현재 프레임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지금 프리뷰의 태스크입니다. 런타임에선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미 플로우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바탕으로 예전 결과물을 갖다 찌그러뜨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네, 프리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댄스한 플로우를 첫 이미지에서 바로 생성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대부분의 웍들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개발되는 버추얼 트라이언 네트워크들이 비디오를 타겟으로 한 것들이 좀 있어요. 뭐 클로스포머라든지 뭐 BB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비디오 기반의 그 버추얼 트라이언 네트워크를 보면 100%다 이 댄스 플로우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쪽 계열은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바일에서 절대 쓸 수가 없겠죠. 그 댄스 플로우가 결과물로는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바로 댄스 옵티컬 플로우 기법을 쓰면 어렵다. 그러니까 좀 더 라이트웨이트한 중간 단계를 거치자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 보면 일단 스팔스한 옵티컬 플로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픽셀 투 픽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만 한 50개 정도 뽑아서 50개만 갖고 처음에 트래킹을 해서 스팔스한 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이 스팔스한 플로우를 가지고 TPS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상당히 가벼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써서 나머지 부분을 메꾸는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픽셀 투 픽셀 트래킹은 아니고 플로우는 사실 여기서 제너레이션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인터폴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됐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다 됐으면 사람들이 다 했을 텐데 저희가 이걸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게 된 이유가 휴먼 바디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연체 동물이 아니고 몸이 막 쪼개져서 파트별로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디 안에 있는 픽셀들을 각각 트래킹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가 이제 저희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바디에서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앵커로 삼아서 그 앵커들의 플로우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픽셀들은 이 앵커들의 플로우랑 상당히 큰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그룹화돼서 움직이겠죠. 몸이 원래 그룹화돼서 움직이지 네, 팔이 뭐라고 해야 되냐. 네, 왼쪽 가슴이 이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가슴이 저쪽으로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이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스파르스 플로우를 바탕으로 앵커를 생성해서 나머지를 메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파핀 현준 같은 분이 막 댄스를 한다, 각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옷 살려는데 막 각기를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도 트래킹 해줘야겠죠. 박스 트래킹한 것을 어디에서 트래킹하냐면 박스야말로 사실 댄스 플로우가 필요 없어요. 댄스 플로우는 와핑하려고 찌그러뜨리려고 생성하는 거지. 박스는 이미 말린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스팔스한 플로우로도 충분히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팔스 플로우를 가지고 평균을 내요. 이 플로우의 평균을 내면 평균 방향이 나올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이 박스를 옮겨주면 박스가 트래킹이 되는 겁니다. 박스는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자면 와이핑 플로우가 사실 핵심인 거죠. 여기서 일단 키포인트를 골라야 돼요. 어떤 포인트를 트래킹할 거냐를 고를 때 이 이미지에서 이제 무심코 50개를 뽑아내면 안 되겠죠. 일단 ORB 피처를 뽑습니다. 그 말린에서 한 거랑 똑같이 ORB 피처를 뽑는데 50개를 뽑고 이 휴먼 팔싱을 이미 해놓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어퍼 바디에 있는 포인트만 찾아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 피처의 스코어가 높은 거를 계속 뽑아냈는데 뽑아낸 거 중에서 이 어퍼 바디 바깥에 있는 건 다 버리고 그래서 어퍼 바디에 있는 것만 이제 뽑아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넌맥스 서프레이션을 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좁은 공간에 몰려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턱이 있고 막 이런 머리가 있고 이런 뭔가 이미지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되게 중요해 보이니까 거기에서 키포인트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럼 사실 낭비죠, 키포인트가. 키포인트가 이 전체를 포괄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면 안 좋고 그리고 TPS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기법 자체가 키포인트들이 몰려 있으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앵커를 적절하게 디스트리뷰션 해갖고 잡기 위해서 하이스트 스코어 피처를 하나 뽑은 다음에 걔랑 일정 픽셀이 겹치는 애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좀 균등 분포를 시키자라는 게 두 번째 기법. 그래서 상체에 있어야 하고 균등 분포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ORB 피처를 이런 식으로 뽑았고 그래서 M-Previous 프레임에서 피처를 뽑은 다음에 이 피처 50개를 트래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0개의 키포인트에 대한 플로우가 생성됐다. 그다음 얘를 가지고 TPS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하는데 얘는 되게 간단한 한 1차원 정도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있고 내가 어떤 임의의 픽셀을 줘요. 임의의 픽셀을 주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써가지고 이 P라는 픽셀을 임의의 어떤 픽셀로 옮겨줍니다. 픽셀 로케이션을 옮겨주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P가 K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건데 이때 어디로 옮겨질 거냐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이런 A, 그다음에 W 이런 웨이트들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TPS 트랜스포메이션 확정할 수 있는데 이 A랑 W를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설정해요. 뭐냐면 자, 내가 이번 L번째 프레임에서 키포인트를 뽑았다. 그 키포인트 중에 임의의 하나를 골라요. 하나를 고르면 자, 키포인트 50개랑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특정 하나의 키포인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K라는 키포인트가 어딘가로 옮겨가는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내가 옮겨간 결과물이 뭐랑 똑같기를 바라냐면 M previous 프레임에서 있던 원래 소스 키포인트 있잖아요. 걔랑 똑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K 다시가 과거의 프레임에서 뽑혔던 키포인트의 ground truth고 이 파트는 내가 현재의 프레임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통해서 TPS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추정한 과거의 키포인트예요. 추정값이랑 ground truth랑 최대한 비슷하도록 이 파라미터들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한 거죠. 이걸 옵티마이제를 했다고 에러가 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키포인트를 제대로 추측하는 식으로 이런 파라미터들을 만들고, 그럼 이제 인투이션은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 50개들 간의 매칭을 잘 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대로 다른 픽셀에다 적용해도 다 비슷하게 잘 해줄 거야 라는 이제 가정이 있는 거죠. 이 TPS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는 키포인트들에 대해서만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거고, 근데 그거를 다른 픽셀에다 써도 된다라는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다 써줘서 이렇게 플로우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스 트래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간단하게 말린이 했던 것처럼 스파이스 키 포인트 플로우의 평균을 내서 생성을 하고, 그럼 프리뷰가 끝났네요. 인풋도 나왔고 톨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프리뷰로 해서 열심히 플로우를 만들었는데 그 플로우가 제대로 된 거냐 안 제대로 된 거냐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면 데브톤을 다시 실행해야 되는 거고, 괜찮으면 이대로 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에러 매트릭을 또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에러 매트릭을 설계를 할 때 불안 출수가 없어서 이것도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에러 매트릭을 설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warping flow. 그러니까 프리뷰 단계에서는 아직 타겟하는 옷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오리지널 옷만 가지고, 자 이게 지금 원래 과거의 프레임이고 이게 현재의 프레임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이게 현재 프레임에 대한 그라운드 출수가 있는 거고, 그럼 내가 warping flow를 만든 다음에 이 과거의 이미지를 그 플로우를 통해서 찌그러뜨리는 결과물과 이 현재 프레임 그라운드 출수랑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 바이 픽셀로 디퍼런스가 있으면 그걸 다 에버리지를 내서 warping 에러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warping 에러가 되게 직관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에러긴 한데, 이 warping 에러가 모든 에러를 잡아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warping 에러가 낮아요. 그 얘기는 에버리지로 상당히 이 ground truth 이미지랑 estimation 이미지랑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미지를 바라볼 때는 모든 곳을 균등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아쉽게도. 예를 들면 키포인트가 많은 리전들은 사람의 시선이 더 간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뭔가 이미지의 변화가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사람이 어텐션을 줘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전체 에버리지 에러가 낮아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약간만 에러가 몰려 있어도 사람이 저기 이상한데? 라고 발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버리지 에러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주얼리 중요한 리전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데, 그게 딱 우리가 스파르스 옵티컬 플로우로 봐려고 했던 키포인트들이 생성된 리전이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직관을 가지고 저희는 키포인트 에러를 따로 모아서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키포인트 에러는 뭐냐면 내가 추정한 키포인트의 로케이션, 이 과거의 그라운드 트루스 로케이션하고 비슷한가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warping은 실제 픽셀 값, 이미지 값을 비교하는 거고, 키포인트는 키포인트의 로케이션의 디퍼런스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쓰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발견이고, 첫 번째 케이스 1을 보시면, 자 원래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손이 쓱 뒤로 갔네요. 그죠? 그럼 이 손이 뒤로 간 걸 잘 트래킹을 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웃풋을 보면은 손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 이제 이건 페일리어잖아요. 이거를 발견해 주는 게 이제 warping 에러인 거죠. 왜냐하면 얘를 찌그러뜨린 결과 손이 뒤로 갔어야 되는데 손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픽셀 값 에러로 그대로 여기 나와요. warping 에러가 심각하기 때문에 발견을 할 수 있고, 근데 키포인트 에러는 별로 없어서 키포인트 에러로는 안 잡혀요. 왜냐하면 자 키포인트가 여기서도 이미 이 부분 있잖아요. 몸과 팔 사이에 이미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이미지에서 손이 몸 뒤로 갔어요. 그렇다고 키포인트가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키포인트를 트래킹하는 거기 때문에 있던 걸 없앨 수는 없고, 여전히 키포인트들이 팔이 사라져도 이 몸통 부분에 다 몰려서 위치해 있어요. 그럼 실제 키포인트들은 여기나 과거 이미지나 비슷한 위치에 있게 돼요.
네, 의도치 않았지만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포인트들이 이쪽 부분에서 에러가 별로 없고 뭐 이 목쪽이야 원래 별로 에러가 없었고 그래서 키포인트들은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안 잡힌다. 근데 warping 에러는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잡혔다라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상당히 세밀한 움직임이 있어서 warping으로만 보면 에러가 별로 없어요. 에버리지로 보면 에러가 별로 없는데 사람이 봤을 때는 턱이 이렇게 이건 인간의 턱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상하게 찌그러졌고 그다음에 이 접혀 있는 팔꿈치 부분이 좀 되게 뚱뚱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람이 아무래도 시선이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작은 포션인데 사람의 시선이 가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고 그거를 키포인트 에러로는 잡힌다는 거죠. 이렇게 키포인트들이 약간 움직였는데 트래킹이 잘 안 돼서 많이 지금 에러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이제 이런 세밀한 건 잡을 수 있다. 두 개를 같이 써야 시너지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런타임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성된 플로우 갖고 찌그러뜨리면 되고 그 다음에 톨소 박스 써서 다시 합성하면 되고 이건 이제 간단한 것이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파트에 왔습니다.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네, 저희의 친애하는 대학원생들이 비디오를 찍어서 몇 개를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할 수가 있었는데 보면 배경이 다 다양하죠. 이거는 뭐 저희 주차장 앞에 있는 주차장이고 단풍이 울긋불긋 들어있고 이건 강의실이고 이건 실험실이고 이거는 여긴 카이스트예요. 또 다른 대학이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이제 챌린지는 뭐냐면 결국 사람과 백그라운드를 구분해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팔과 다른 파트를 구분해낼 수 있는가가 챌린지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나마 좀 가벼운 쉬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뭐 팔이 엄청 겹쳐 있지 않고 그다음에 긴 팔과 긴 팔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도 쉬운 케이스고 두 번째가 어려운 부분은 팔이 이제 몸통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세 번째가 어려운 거는 빗톤 데이터셋은 보통 옷이 길어요. 옷이 길어서 바지 아래로 내려가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입는 사람들이 있죠. 그 빗톤 데이터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팔이 너무 긴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빗톤 그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너무 팔이 밑에까지 내려가 있으면. 그래서 이게 챌린지고 네 번째는 이 소매가 반팔의 소매가 얘 소매랑 통이 달라요. 위스가 달라요. 얘는 지금 되게 넓은 통인데 얘는 좁은 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세밀하게 구분해 주는 게 어려운 태스크예요. 일단 이제 PFAfun을 바로 돌리면 무조건 망합니다. 백그라운드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프리 프로세싱을 하면 일단 사람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백그라운드가 막 몸을 침범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랑 사람이 구분이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마스크 아웃풋을 따로 써주면은 데프톤 컴포넌트죠. 이걸 써주면은 그래도 팔이 백그라운드랑은 구분이 된다. 여기도 팔이 백그라운드랑은 구분이 된다. 얘랑 얘랑 약간 다르죠. 얘도 이제 백그라운드랑은 구분이 된다. 이 부분이 다르고 근데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팔싱 인풋과 팔싱 로스를 더 넣어주면은 이제 팔과 이제 몸통 사이가 조금이 더 구분이 되면서 비교적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도 팔이 좀 뚱뚱해지긴 했지만 팔이 위로 올라가서 실제 나타났죠. 여기서는 없는데 이 부분이 달라졌고 그다음 얘도 지금 계속 팔싱 인풋을 안 쓰니까 비톤 PFN 네이티브는 팔이 이렇게까지 길 리는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합성을 잘 안 해줬는데 팔싱 리절트를 넣어주니까 여기가 다 어쨌든 팔로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반팔로 잘 바뀐 상황이 되었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팔과 몸통 사이의 애매한 부분들이 팔싱 인풋을 쓰면 메꿔지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뭐 최종 결과물을 봐도 아직 고객이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갈 길이 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생 이미지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설계한 부분이 하나하나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정도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비토프를 쓰는 것이 데프톤만 쓸 때보다 결과가 오히려 더 좋아져요. 비디오 측면에서 보면. 원래 사람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딥뉴럴 네트워크만 쓰는 게 제일 좋고
인터폴레이션 쓰는 게 퀄리티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인터폴레이션 쓰는 게 오히려 비디오 측면에서 성능이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딥뉴럴 네트워크를 모든 이미지에 쓰게 되면 같은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양은 같은데 위치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냥 템포럴한 인포메이션을 고려를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비디오를 쭉 보다가 에러 로케이션이 계속 바뀌면 되게 부정확하다고 느껴요.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왔다가 여기서 툭 튀어나왔다가 툭 튀어나왔다가 하면 비디오가 막 엄청 출렁거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에러가 많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비토프를 쓰면 에러가 발생해도 비슷한 위치에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비디오를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그래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진입하게 되면 에러의 위치가 코릴레이션이 있는 게 더 사람이 보기에 좋다라는 걸 하나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보니까 PFAF1 썼을 때 이제 IPS가 이미지 퀄리티고 FVD가 비디오 퀄리티예요.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냥 썼을 때는 엄청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은데 프리 프로세싱을 이제 두 개를 가미를 하니까 퀄리티가 이제 이미지 퀄리티가 한 6.7배, 그다음 비디오 퀄리티가 2.9배 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프리 프로세싱을 했더니 더 오래 걸려요. 57분 걸리던 게 120분 걸리는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이것만 갖고는 절대 쓸 수 없다. 무조건 라이트웨이트한 걸 써야 된다라는 게 발견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프리 프로세싱을 유지한 상태에서 뎁톤의 항목대로 마스크 아웃풋, 뭐 파일싱 인풋 아웃풋 이런 걸 하나하나 했을 때 레이턴시가 일단 줄었습니다. 모듈이 약간 가벼워졌기 때문에 한 120분에서 100분 정도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퀄리티도 약간 더 괜찮아졌다가 계속 괜찮아지다가 라이트웨이트 와핑을 쓰니까 약간 더 안 좋아져서 PFAF는보다 썼던 것보다 이제 비슷하거나 살짝 좋거나 정도고 근데 비디오 퀄리티는 확실히 더 좋아졌고요. 한 19% 정도 비디오 퀄리티가 좋아졌고 자 이제 여기서 지금 100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라이트웨이트 인터폴레이션을 써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비토프를 썼더니 일단 첫 번째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같이 고려함으로 인해서 비디오 퀄리티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36% 비디오 퀄리티가 더 좋아졌고 이제 제일 스트라이킹한 부분은 20배 정도 성능 시간이 줄었다. 100분 걸리던 게 5분으로 줄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해서 우리가 투 페이즈로 오퍼레이션을 설계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지까지 같이 쓰게 되면 1.87분으로 한 번 더 줄어듭니다. 2.8배 개인이 있어서 최종 성능은 57분 걸리던 게 2분 내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퀄리티가 엄청 안 좋았던 것이 지금 4.82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으로 치면은 상당히 많은 개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서 다 해본 거예요. 스마트폰 3개에서 해봤더니 PFAF1 돌렸을 때 이 정도인데 프리 프로세싱을 곁들여서 하니까 더 오래 걸리고 근데 여기서 미러로 가니까 확 줄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까지 쓰니까 더 줄었다라는 게 결과물입니다. 배터리 컨섬션하고 컨버전 타임 두 개를 같이 쟀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와이즈로 살펴봤더니 스토리지를 씀으로 인해서 이 프리 프로세싱 파트가 뎁톤에서 확 없어졌죠. 원래 이 부분이 거의 제일 헤비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게인이 많이 나온 거고 비토프도 제일 이제 헤비한 부분이 결국 와핑 플로우를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캐싱이 돼 있기 때문에 사라져서 성능 게인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발열 이슈인데요. 뎁톤만 가지고 쭉 이제 비디오를 하나씩 버추얼 트라이를 하다 보면 첫 프레임은 한 4초 걸리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150 프레임 정도 돌리는 순간 이제 거의 한 50% 정도 더 걸리는 거죠. 이게 발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능이 점점 안 좋아진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러를 돌리게 되면 중간중간에 계속 라이트웨이트한 게 들어가서 계속 낮다가 한 번씩 튀기는 부분이 발생하죠. 이 부분이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쓰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금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요.
딥뉴럴 네트워크를 띄엄띄엄 씀에도 불구하고 프리뷰랑 런타임 동시에 돌리게 되면 발열이 이미 이 순간에 벌어져요. 첫 번째 프레임 있을 때 발열이 발생해서 두 번째부터는 좀 더 오래 걸리는 걸 목격할 수가 있죠. 근데 프리뷰를 다 제거해버리고 런타임만 돌리게 되면 발열이 없어서 그냥 계속 유지됩니다. 첫 번째 어떤 성능이 유지됩니다. 이게 결국 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건 프리뷰에서 돌아가는 그 팔싱 네트워크, 레즈넷 101이 발열의 주범이에요. 그거를 안 돌리는 게 성능 개인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두 성능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레이턴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쿨링을 해주면서 쟀거든요. 컨버전 타임은 내추럴하게 놔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성능 차이가 컨버전 타임은 히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2에서 1.87로 훨씬 더 많이 줄었고 이 레이턴시는 쿨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성능 게인이 좀 더 적어요. 그러니까 히팅 이슈가 없어지면 좀 더 성능 게인이 적어 보이는 면이 있고 히팅 이슈가 포함되면 더 큰 게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다 했어요. 컨클루전. 우리가 많은 논문들을 CVPR이나 뭐 뉴립스나 이런 데서 보거든요. 지금 virtual 트라이언 관련된 거. 오로지 딥러닝에만 관심을 가진 것인데 그걸 갖고 바로 쓸 수는 없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발견했고 해결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연산량의 측면에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첫 번째 온디바이스 비디오 버추얼 트라이얼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게 첫 번째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성능 개인이야 그 전에 안 했던 것에 비하면 당연히 좋지만 앞으로 갈 길이 있고 더 연구해서 파먹을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하나씩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제가 최대한 디테일을 다 포함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요. 논문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될 수 있는데 수업을 하는 것이고 수업할 때는 how를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걸 한 번씩 유즈 케이스를 여러분이 볼 때마다 딥러닝 기반으로 실제 시스템에 진입할 때는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좀 더 다 해야 되는구나. 뭐 한두 개의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을 가지시길 바라는 게 제가 이 강의할 때 바라는 것입니다.